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여기 29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고 흔히 얘기하는 전도 유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으로 사회 경험을 시작했고요. 청년은 어느 날 퇴사를 결심합니다. 무엇에 홀린 듯 여행을 떠납니다. 딱히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선택한 여행 수단은 킥보드였습니다. 흔히 싱싱이라고 부르는 수동 킥보드, 길에서 흔히 만나는 전동 킥보드가 아닙니다. 수동 킥보드는 스스로 발로 땅을 차내고 밀어내야 움직입니다. 언덕을 만나면 킥보드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야죠. 게다가 느립니다. 평지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7-8km 남짓, 걷는 속도의 2배 정도입니다. 이 청년은 수동 킥보드로만 대만 400km, 베트남 1800km를 여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여행을 했습니다. 무려 2100km,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청년이 여행을, 아니 고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청년을 만나보시죠.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꾸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꾸준님의 너희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요. 이런 방송 나오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린다고. 그런 경험은 아직 없으시죠? 네, 이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고요. 사실 매우 어색합니다 지금.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게스트들을 모시면은 소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근데 오늘 꾸준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기본으로 나머지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님은 현재 크리에이터신 거죠? 너희튜브 크리에이터. 지금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이 그거니까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의 튜브 크리에이터. 네.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할 건데, 그러면서도 지금 또 다른 삶의 방식, 여행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창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뭐 자그마하게 의류 판매를 좀 이렇게 시작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의류 판매라고 하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디흔한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하실 텐데, 이분의 직업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디자이너였습니다.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기반으로 오리지널 디자인을 해서 오리지널 굿즈를 만들고 계시죠. 그 이야기도 차분차분 해볼게요. 네. 우선 수동 킥보드, 무동력, 전동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로 일본 열도를 종주한, 그러니까 그냥 뭐 오사카에 내려서 도쿄까지 킥보드를 타고 갔다. 사실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대략 길이가 600, 700km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죠. 그것도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일본 열도를 종주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일본의 영토 크기를 아십니까? 꾸준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본 영토 크기? 글쎄요, 엄청 크다는 정도? 네. 정확히 뭐 수치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느낀 바로는 가본 나라 중에 이렇게 큰 데가 있었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흔히 이제 베트남, 태국, 베트남은 실제 나라가 크다기보다는 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도 깁니다.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한반도 전체가 20만, 22만 제곱킬로미터. 일본이 한반도의 2.3배? 엄청 크네요. 영토만. 네. 그러니까 상당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본 열도를 종주한, 아니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행에 내가 킥보드를 너무 좋아해서 일본에 여행을 가는데 며칠 도시간에서, 그러니까 도시간이 아니라 도시 내에서 움직일 때는 수동 킥보드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동한 거리가 우선 2,000km가 넘고요. 일본 최남단이죠. 그 큐슈의 후쿠오카에서 일본 최북단이죠. 홋카이도의 삿포로까지 말 그대로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2,000km가 넘게 수동 킥보드만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이것만 해도 이분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올해 이미 대만 400km와 베트남 1800km를 수동 킥보드로만 이동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흥미진진하다 못해 오싹하고 감동적이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킥보드 여행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꾸준님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꾸준히 본명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게 닉네임이 꾸준이다 보니까 네, 구씨가 아니냐, 네. 아니면 이름에 준이 들어가냐, 그렇죠.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쿵따리 제바라로 유명한 구준엽 씨. 그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구준엽 씨의 숨겨둔 아들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제 본명은 김씨인데 정말 꾸준의 말 그대로 좀 꾸준히 뭔가 해보자, 아, 꾸준히 여행을 해보자 그렇군요. 이런 뜻을 담아서 꾸준으로 지었고, 지금은 오히려 만나면서 제 본명보다는 닉네임 꾸준을 불러주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저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꾸준님의 너희튜브 채널명이 꾸준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영어로는 KU, KKUJUN. 네. JUN. 그렇죠. 영어식으로 그대로 발음은 꾸준이나 쿠슨. 굿은 약간 프랑스 쪽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본명은 아니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니 수동 킥보드로 일본 2,000km, 베트남 1,800km를 여행하는 게 가능해? 근데 그런 여행기가 지금 너희튜브에 콘텐츠로 다 업로드되어 있죠. 베트남과 대만은 제가 너의 튜브를 하기 전이었어요. 베트남에서 후반부쯤에 나도 너의 튜브를 해볼까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서 네, 베트남 끝부분 조금과 일본 전체 여행기를 너의 튜브의 컨텐츠로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편이 그 에피소드가 4편 5편 정도밖에 없었군요. 너희튜브에. 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너희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 우선 킥보드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진짜 여행을 킥보드로만 하신 겁니까? 킥보드가 네, 95% 정도 차지하고요. 네, 나머지 5%는 네. 히치하이킹과 또 산악 지형이 나왔을 때 터널, 걸어갈 수 없는 터널이 나왔을 때 기차를 이용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95% 정도의 거리는 킥보드로 여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한 건 도심지 내에서 관광지, 여행지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인터시티, 도시에서 도시 간을 하이웨이가 있죠. 그쵸? 익스프레스웨이나.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도로는 못 하셨을 테고 그냥 보통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해서, 근데 수동 킥보드로만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니까 증명을 하신 거죠. 저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네, 검색도 많이 해보고, 한글로는 또 검색이 잘 안 나와서 당연히 그렇겠죠. 뭐 영어로 해외 사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간혹 있어요. 있습니까? 있는데 네. 그분들이 무언가 자세하게 어떤 블로그 글이나 뭐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 두신 게 아니고 되게 짤막한 댓글 하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트위터 같은 거나 트위터나 소셜 미디어의 간단한 댓글 네. 정도.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네. 막상 또 장거리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저도 한번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네. 여행 시작 전에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보자. 제주도 한 바퀴가 200km 정도니까 한 220km 나오죠. 네. 제주도 자전거 타고 많이 맞아요. 환상 일주길이라고 하는. 맞아요. 딱 네. 그 길을 따라서 네.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하루에 50km 정도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와, 이게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자전거로 하루에 50km를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전거로 하루에 100km를 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에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자전거는 짐을 많이 실어도 평균 속도가 그래도 15km 이상은 나오거든요. 킥보드는 평균 속도 어느 정도입니까? 한 7, 8km가 맥시멈이죠. 그 7, 8km 정도는 이제 휴식 시간 포함했을 때고요. 그 제가 라이딩, 킥보드도 라이딩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딩이죠. 올라타니까. 킥보드를 타면서 네, 기록 앱으로, 네, 네, GPS 앱으로 제가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나 확인을 했을 때 네. 가장 빨랐던 거는 평지에서 한 15km 정도? 오, 굉장히 빠르네요. 15km. 네, 시속 15km 정도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정말 발을 열심히 굴렸을 때, 그렇죠. 스프린트라고 하나요? 네, 짧은 구간 치고 나갔을 때가 그 정도고, 그렇죠. 조금 힘을 빼고 여유롭게 둘러보면서 가면 한 11km, 12km 정도 속도로 갈 수 있더라고요. 뭐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네. 라이딩 시간만 따졌을 때는 평균 시속이 10km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 10km면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근데 그것도 네. 여행 초반에는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체력이 올라와야죠.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1km, 2km씩 늘더니 네, 지금 8개월 정도 해보니까 시속 1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너희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에피소드를 보니까 보통 하루에 70km, 80km 정도를 이동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속 10km로 계산해도 쉬는 시간 빼고도 7시간, 8시간이 걸리는 거고 중간에 언덕을 만나거나 그쵸.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죠. 그쵸.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1시간, 2시간 이상씩 못 달려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하루에 라이딩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늘 아침에 나왔다가 해가 네. 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사실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면 뭐 해도 지기 전에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늘 해가 지고 나서 들어가는 좀 그런 루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하루에 12시간씩 하루 이틀 정도는 이동에 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12시간씩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가도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이거를 수동 킥보드로 발을 구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근데 매일 지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틀 라이딩, 하루 휴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의외로 저도 이런 사례가 잘 없으니까 가능할까? 네. 라는 고민도 했었고 또 저도 킥보드를 타기 전에는 자전거도 탔었고 또 이런 경험으로 봤을 때 하루 종일 이동하는 게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네. 오히려 선 상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보다 지속이 되겠더라고요. 진짜요? 예, 자전거는 되게 안장도 잘 맞춰야 되고 그렇죠. 좀 자세가 한번 틀어지면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다 아프죠. 뭐 네. 어깨, 손목 다 뭔가 아프죠. 한쪽에 부하가 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킥보드는 알다시피 선 상태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몸이 아프다 싶으면 저절로 또 몸이 자세를 조금 바꾸게 되고 좀 스스로 교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쉬운 느낌?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킥보드를 타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잖아요. 네네.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체질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움직이면 좀 편하고 네. 앉아 있는 기차 이런 거에 더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밀실공포나 폐쇄공포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닌데 엉덩이 근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선 굉장히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젊으시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무릎 괜찮은가요?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걱정했는데 킥보드가 실제로 무릎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체감했던 걸로는 네. 저는 뭐 자전거 타고 또 이전에 러닝이랑 트레킹, 하이킹 이런 걸 좋아해서 네. 다른 취미, 다른 운동을 할 때는 늘 고질병처럼 무릎이 아팠거든요. 아이고. 뭐 이런저런 염증들도 달고 살았고. 네, 그 조심하셔야 돼요. 무릎이라는 게 인간의 관절은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젊으신데 네. 적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더라도 앞으로 50년 이상은 더 쓰셔야 될 아껴 써야 거예요. 되는데. 네, 굉장히 아껴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시작했는데 네. 오히려 킥보드는 조금 더 종아리랑 허벅지 근육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타면서 관절이 아프거나 어디 다행입니다. 뼈가 아프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뭐 제가 킥보드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뭔가 생활에서 네. 자전거 타긴 좀 힘들고 근데 걷고 뛰는 것보다는 운동 효과가 좋은 걸 찾고 싶고 이런 분들이 타기에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이렇게 하루에 오랫동안 장시간 킥보드를 탈 때는 구름발이라 그러나요? 구름발은 계속 바꿔 타야 되는 거죠? 네. 한 발로 지속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짝짝이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정말 큰일 나겠죠. 네, 그러면 밸런스도 무너질 테고. 네, 의식적으로 오른쪽 3번, 왼쪽 3번 정말 그렇게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하다 보니 터득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이게 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오른발로만 계속 굴리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골반도 틀어지고 그렇죠. 예, 무릎도 나가고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이고 놀라운 이야기 연속이네요. 하루에 가장 오래 주행했던 시간과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네. 지금 8개월 정도 타고 있으니까 적어도 200번 이상의 주행을 한 것 같은데 라이딩이 200회 이상?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네. 하루에 110km 정도 탄 날이 있어요. 110km에 몇 시간 걸리셨어요? 시간은 분명치 않은데 아침 5시쯤에 나가서 네. 밤 9시가 넘어서 끝났으니까 아마 한 14시간 이상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와. 보통은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루에 주행을 하진 않는데 다음 그렇죠. 날도 봐야 되고 그렇죠. 엄청 무리죠. 길게 봐야 되니까. 네. 근데 그날이 베트남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베트남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덥고 도로 사정도
조금 위험하고 그렇겠죠. 네, 트럭도 쌩쌩 달리고 베트남이 그렇죠. 자전거 전용 도로가 네. 일단 그렇게 잘 구비되진 않았을 테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는 물론이고 네. 고속도로와 국도의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고. 고속도로 같은 길들을 갓길로 아슬아슬하게 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일단 고속도로로 구분이 되면은 네. 킥보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그 국가의 법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킥보드라는 것도 자전거랑 마찬가지인데 약간만 주의를 놓치면 낙차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낙차하는 순간에 옆에 큰 차가 지나간다거나 아이고, 절벽이라거나 아이고. 네. 가장 그러면 이제 정말 싫은. 상상하기 싫은 네. 순간이잖아요. 와, 그런 자세한 얘기 좀 더 차근차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오랫동안 주행하면 아무리 수동 킥보드라도 고장은 날 거 아닙니까? 그쵸. 베어링이 마모된다든지. 잘 알고 계시네요. 소모품 네. 교체는 어쩔 당연히.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바퀴가 아무래도 가장 부하를 많이 받고 또 가방 무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킥보드를 타는 적정 무게에 거의 채워서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수동 킥보드를 만들어 시판하시는 업자들이 이 킥보드는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타는, 그래서 무슨 가방에 아무리 무거워봤자 그냥 뭐 노트북 2개 정도 메고 타는 그 정도로 만들었겠지, 이걸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네. 30일 50일 80일씩 지속하는 내구도는 안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쵸.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을 테고 그렇죠. 제가 본의 아니게 내구성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자가 정비는 어떠세요? 그럼 무선 킥보드도 자가 정비할 게 있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휠, 바퀴는 당연히 교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바퀴에는 여러분 허브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거 생각보다 잘 고장나요. 그런 것도 교환하시고 그러시나요? 그 세부 부품들을 따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휠 네. 안에 모든 부품이 들어간 상태로 그렇게만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보통은 이제 어셈블리, 예. 그 이쪽 업계 용어로는 아세이라고 부르는 부품을 구입을 해서 그런 스페어로 그걸 가지고 다니시겠군요. 네, 스페어 한두 개를 가방에 넣어두고 음.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이게 물을 많이 먹으면 베어링이 쉽게 그쵸. 닳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갈아주고 또 근데 킥보드의 매력 중에 하나가 바퀴, 브레이크, 네, 발 닿는 부분 데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패들 뭐 그렇게 딱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 그렇죠. 뭐 흔히 다른 무동력 이동 장치 뭐 자전거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자전거가 생각보다 까다롭죠. 맞아요. 네. 기어, 체인 네, 등등 네.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육각 렌치 하나 그리고 바퀴 하나 요것만 있으면 충분히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윤활제 같은 거 우리가 흔히 뭐 WD 땡땡이라고 부리는 그 정도만 가지고 근데 그건 항공으로 반입을 못할 테니까 현지에서 구입하면 되겠군요. 네, 너무 흔한 제품이다 네, 전 세계에서 보니까 어디서 파니까. 네, 어딜 가도 그럼 지금까지 킥보드로 여행하시다가 가장 심각하게 고장났던 적이 있었나요? 심각하게 고장나도 바퀴 바퀴가 안 되네? 그러면 옆에 네. 갓길에 잠깐 가방 내려놓고 렌치 꺼내서 이제 바꾸는 거죠. 브레이크는 어떤 형식입니까? 유압식인가요? 기계식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정말 네. 1차원적인 풋브레이크라고 하죠. 왜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거 탈 때 그럼 직접 제동을 발로 걸어주잖아요. 그럼 뒷바퀴 휠하우스를 발뒤꿈치로 누르는 그런 네, 형식인가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형식이면 내리막길에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풋브레이크와 별도로 이제 보조 브레이크가 핸들에 달려 있는데 그건 앞브레이크인가요? 그것도 뒷브레이크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보조 네. 기능이라서 보조 기능이라서. 네, 그것만으로는 브레이킹이 잘 안 되고 그렇군요. 네, 낙차해 보신 적도 있잖아요. 한 4-5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낙차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건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안전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수동 킥보드뿐만 아니고 전동 전동도 마찬가지죠? 킥보드를 요즘 네. 많이 타시니까 낙차하고 이런 사고들도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자전거보다 킥보드 낙차 사고가 심각한 부상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낙차를 하더라도 또 헬멧 쓰고 있으면은 자전거에 몸을 한번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부상까지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자전거 타도 얼마든지 쇄골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만, 근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낙차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날아가는 게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아니 무슨 장점이 있죠? 그냥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네.
무언가 넘어질 것 같아. 네. 아니 무언가와 부딪힐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면 자전거 같은 거를 탈 때는 탈출하는 과정이 조금 0.1초 만에 하긴 힘들잖아요. 안장에 앉아 있고 뭐 페달을 연결하고 있기도 하고 클릿 슈즈로. 네네네. 근데 킥보드는 그냥 선 상태로 위험 상황이야 이러면 킥보드를 버려버리게 되는 그렇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히도 낙차를 하면서도 킥보드가 다쳤을지언정 제가 크게 다친 일은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건 네. 정말 다행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꾸준님이 자전거도 타셨는데 클릿 슈즈까지 쓰셨어요. 말 그대로 클릿 슈즈는 페달과 신발을 붙이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평페달 그냥 보통 신발을 신고 자전거 탈 때도 똑같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자전거를 버리고 네. 예, 내가 들다쳐야 돼요. 자전거 안녕. 근데 나라도 살아야 된다. 그 부분도 자전거 타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고가의 요새 제품이고. 요새 자전거가 네. 대부분 비싸서 네. 하지만 자전거가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보다 쌉니다. 그 잊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비쌉니다. 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야, 점점 갈수록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칼로리 소모량 좀 여쭤볼게요. 그 자전거도 칼로리 소모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도 하루에 100km 정도 자전거 라이딩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즐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일 칼로리 소모량이 운동으로만 2000kcal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킥보드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킥보드는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만있어. 그러고 보니까 사과 시럽에서 나온 그 스마트워치에서도 네. 수동 킥보드로 야외 운동하는 거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저기 측정을 어떻게 하세요? 측정은 그냥 자전거 라이딩 자전거로 기능을 켜두고 측정을 하는데 그게 또 조금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는 순전히 제 위가 얼마나 쫄아들어 있는지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파하는지 그것만으로 측정을 하는데 체감상 러닝, 사이클링에 못지않게 칼로리 소모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운동 끝나고 딱 저녁 먹거나 이러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차지 않는 거. 네. 먹어도 죄책감도 안 들고 그렇죠. 그런 기분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많이 드는 거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신 운동은 확실할 것 같아요. 다리도 그러니까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번갈아 쓰면서 그리고 밸런스 운동일 것도 같고 네. 그리고 의외로 자전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자전거도 전신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밸런스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끈뿐만이 아니라 상완, 하완, 중량 운동은 아니지만 어쨌건 운동 효과는 있어요. 근데 킥보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거 만만치 않은 밸런스 운동인데 코어 강화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킥보드를 타기 전에는 네. 저도 균형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면 한쪽 어깨가 좀 올라가 있거나 그렇죠. 골반이 살짝 틀어져 있거나 아이고. 이런 게 보였는데 킥보드를 타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조금 잡히더라고요. 건강은 좋아진다. 네, 또 너튜브 영상도 만들다 보니까 네. 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죠. 이전보다 확실히 몸의 균형이 좋아졌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돼서 여기 본인이 체감할 정도면 정말 좋아졌다는 얘긴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그렇죠. 어깨 말리고 네. 예, 거북목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워낙 좀 심했던 상태라 이 조금만 균형 잡힌 운동을 해도 교정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되게 부가적으로 좋은데? 여기까지 들으면 킥보드로 여행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행이 아니라 고행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침 5시나 6시, 7시쯤에 숙소를 출발하세요. 그리고 다음 도시 숙소까지 몇십 킬로를 이동하는데 보통 해가 져서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을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땡볕 치면 땡볕을 맞고 그리고 아직 추운 지역은 여행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가 춥다고 치면 추위까지 그대로 그걸 뭐 서너 시간, 한두 시간만이 아니라 한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네. 이 정도면 여행이 아니라 고행 아닙니까? 근데 고행이라는 표현이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행을 네. 왜 이렇게 거의 이 정도면 술래 느낌인데요? 근데 고생이랑 고행은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고생은 정말 노동을 했을 때 나 고생했어.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고생보다는 고행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네. 고행이라고 하면 고생을 해도 무언가 좀 얻는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자아 성찰도 조금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헤쳐나갈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킥보드와 제 다리 네. 이 둘 뿐이라서 동력 장치도 없고 그래서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오르막이 나오면 욕심 부리지 않고 오르막은 욕심 부려도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탈 때는 네. 일단 시도는 해보잖아요. 자전거는 사실 기어비만 좋고 네. 어느 정도 훈련만 돼 있으면 네. 올라는 가죠. 느려서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맞바람이 와도 네. 자전거나 이런 거를 탈 때는 내가 뚫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킥보드는 아 내가 자연 못 이겨. 나 중력도 못 이기고 바람도 못 이기고 네. 나는 되게 나약한 존재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식의 자아성찰.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또 길가에서 이런 네. 최약체로 그렇죠. 쌩쌩 달리는 데 있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뭘까? 이런 철학적인 생각도 막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일단 보행자는 죽어도 아니고 네. 교통수단인데 그러네요. 교통수단은 자전거보다도 취약체네요. 네.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레 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 고행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님이 왜 이렇게 고행을 계속하시는지는 저희가 내일까지 충분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벌써 1부 시간이 다 됐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꾸준님, 저희 1부 마지막에 킥보드 안전송을 들려드렸는데 이런 노래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먼저 한번 들어보고 탔으면 지금까지 더 안전하게 탔을 텐데. 동요로 만든 노래라서요. 네. 근데 동요로 만든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송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네. 전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멈춰.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두 바퀴 탈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바퀴도 마찬가지고 모든 바퀴 달린 것은 내가 안전을 나의 안전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안전, 상대 운전자, 상대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거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다면 무조건 멈추는 게 정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욕심이 생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 경험상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금 서두르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안전하지 않으면 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너링을 할 때 코너를 돈다 그래 와요. 근데 사거리건 삼거리건 코너에는 반드시 사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서서 확인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건 자전거를 타건 모터사이클을 타건 킥보드건 걸을 때도 마찬가지군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 찍거나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킥보드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아마 킥보드가 장거리 교통수단 중에 가장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킥보드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게요. 제가 그런 고행, 비효율 이런 키워드에 끌리나 봐요. 저도 막상 해보고 나니까 네. 왜 이런 걸 내가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시작은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 왜 안 하지? 왜 이걸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 그걸 정말 모르셔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몰랐죠. 아니 생각을 안 해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무조건. 근데 이거는 사실 저의 좀 성격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평범한 사람, 평범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썩 반갑지 않더라고요. 죄송한데 약간 관종기가 있으셨나요? 관종보다는 괴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관종보다 약간 기 네, 쪽에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해야 되는 마이웨이. 네 그런 성격이라서 멋있다. 이걸 멋있다고 봐주는 분들이 몇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킥보드라는 거를 누구나 한 번쯤은 타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타보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를 벗어나서 성인이 돼서 타게 된 경험이 있어요. 성인이 돼서 수동 킥보드를 타는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레저나 아니면 정말 통근이나 통학 같은 근거리 교통수단 용도로. 근데 그때도 지금은 전동 킥보드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그렇죠. 수동과 가격 차이도 크지 않고. 전동을 택하겠죠. 근데 저는 수동을 탔던 계기가 대학생 때 자취방에서 캠퍼스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가긴 조금 애매하고 한 2-3km 정도였겠네요. 맞아요. 걸어가긴 좀 애매하고 그렇죠. 애매하죠. 근데 택시 같은 거를 타기에는 대학생이라 돈이 경제적 아깝죠? 여유가 안 되고
또 버스도 안 다니는 길이고 아, 교내 캠퍼스에서 또 이동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를 타볼까 그렇죠. 보통 자전거죠 그럴 땐. 했는데 네. 또 대학생이고 네. 자전거도 사기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집 앞에 세워둘 데도 없고 또 그럴 땐 자전거를 엄복동. 그쵸. 엄복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엄복동이라는 거는 네, 자전거 절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농담입니다. 자전거 절도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자전거 절도에는 또 관대한 이상한 문화잖아요. 아니에요. 절도입니다. 어엿한 범죄입니다. 큰일 네. 납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지 못하기도 했어요. 네. 또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자취방 근처고 그런 흉흉한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꾸준님 그때 킥보드를 그럼 사신 걸 거 아니에요. 샀죠. 근데 킥보드 가격이나 생활자전거 가격이나 아무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자전거가 싸요. 그러니까 생활자전거 예나 지금이나 네. 10만 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킥보드는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괴짜 성격이 나오는 거죠. 네. 왜 안 타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한참 그때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아이돌 멤버가 킥보드 타고 도시 내에서 시장 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거를 보고 제가 영감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대충 연도가 짐작되네요. 네, 네. 한 7, 8년 네, 맞아요. 정도 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분이 타니까 나도 타볼까? 이 아이돌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이니셜 정도만. 네, 네. 당시에 되게 네. 힙하다, 멋있다의 상징 같은 아이돌이 있었는데 네, 팀명을 정확히 말하긴 그러니까 음. 이거 옛날 웹툰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주 대폭발. 우주 대폭발. 네, 우주 대폭발에 네. 네. 그분이 네. 이거를 탄다면 네. 이건 유행이 될 거야. 그 전에 내가 먼저 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네.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매력인 거지. 네. 한번 유행이 될 거야. 근데 나는 먼저 타면 나는 선구자? 이런 문화를 조금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천박한 유행 때 편승한 게 아니야. 원래 타고 있었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괴짜 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여튼 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네. 그냥 통학용으로 타기 시작했던 게 계기죠. 근데 그러니까 2, 3km는 장거리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뭐 하루에 20번, 30번씩 왕복하셨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장거리로 타게 된 또 네. 사건이 있는데 네, 사건. 그 대학교 때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네. 그날따라 수업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 있죠. 그런 날. 수업이 한 4시간 정도 연속되는 강의였는데 1시간을 듣고 나니까 나 나가야겠다. 들고 온 건 킥보드.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네. 그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강가가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었군요. 네,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 저기로 가보자. 약간 학교도 짐작이 되고요. 그렇다면 한강일 확률이 높고. 지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 태화강이라고. 네. 저기.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태화강. 네. 그래서 강가 가서 한번 타보니까 한 17km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타셨네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태화강도 자전거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요. 네, 네. 거기도 끝에서 끝까지 가면 편도 35km 맞아요.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가서 라이딩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아시다시피 가는 길에 풍경도 되게 변화무쌍하고 바다도 있고 그쵸, 뭐 강도 그쵸. 있고 네, 대나무 숲도 있고 재밌어요. 울산 태화강 재밌습니다. 네, 되게 시간 가는 줄 음. 모르고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장거리로 한번 여행을 하고 나서 킥보드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마음속 저기 깊이 묻어두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남들이 동경하던 그 어렵다던 모 대기업, 네, 꽤 괜찮은 모두가 선망하는 기업에 들어가셨고,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엔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한 4,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학생 때 20살이 되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유럽 배낭여행 가는 거였어요. 아, 모두의 그래서- 꿈이죠. 학생들의 꿈. 네. 근데 그거를 실천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래서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그 돈을 모아서 겨울방학에 배낭여행을 가고 이런 대학생활을 반복했어요. 아, 한 번만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네, 여름에 네. 돈 벌고 겨울에 가고. 네, 그거를 음. 4년 내내 반복을 했는데 네. 여행에 미쳐 있다. 음. 라는 삶을 약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행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대학 생활 때 무언가 뭐 레포트를 쓰고 네. 뭘 해도 늘 여행이란 주제로 무언가 하고 싶었고 아, 여행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고 나는 여행 쪽으로 무언가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흔히 말하는 여행병이 학생 때부터 어느 정도 있으셨군요. 그쵸. 네. 그러면서 마음만 가지고 근데 또 했던 전공이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또 막상 여행 쪽으로 무언가 업을 하거나 커리어를 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고 네. 그렇게 4, 5년쯤 이런저런 직장을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죠. 여행의 꿈. 네, 장기 여행을 떠날 거야. 장기 여행. 아, 원래 세계 여행이나 장기 여행 같은 거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고. 네, 그런데 보통 그러면은 자전거나 모터사이클 같은 여행 수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그걸로 이제 백패킹을 하시던 뭐 와일드 캠핑을 하시던 간에 근데 왜 하필이면 장기 여행과 세계 여행의 교통 수단이 킥보드였습니까? 글쎄요, 이거를 그냥 한 건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건데 네.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여쭤보실 줄도 몰랐어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네. 생각해보니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살짝 이제 여행하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물어보고 너튜브를 하면서 댓글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여쭤보시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장거리 세계 여행, 장기간 여행자 중에 자전거 여행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그냥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 네, 저 한 6개월째, 1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꾸준님을 보시면 뭐지 저 사람은? 네, 아니, 설마 무슨 거짓말 킥보드 타고 지금 2,000km를 달려왔다고? 네. 안 믿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막상 그냥 했는데 너튜브도 하고 있고 하니까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리고. 너튜브 뭐 어그로라고 하죠. 너튜브에서 관심을 끌기 그쵸. 위해서 네. 일부러 그런 거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가끔 상처도 받는데 저는 여행은 지금 8개월째 하고 있는데 네. 너튜브는 4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새 그쵸 어그로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그로를 끌려고 이렇게 익스트림한 여행을 기획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일본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2,000km를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냥 뭐 진짜 어그로를 끌고 싶으면 도쿄에서 오사카 정도 한 몇백 킬로 하고 말았겠죠. 하면서 야 이거 사람 할 게 아니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꾸준님은 일본을 가기 전에 이미 베트남 1,800km, 그 전에 대만 400km, 네, 제주도 220km, 그리고 지금 또 킥보드 여행을 꿈꾸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그로가 아닌 게 증명이 된 거니까 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내가 시작했을까? 네, 좀 되짚어 보면 네, 제가 29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마지막 1년을 여행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왕 1년 동안 여행하는 거 좀 나만의 경험,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경험, 유니크한. 네, 유니크한 경험, 좀 괴짜스러운 경험 그런 네. 경험을 하면서 1년 동안 여행을 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30대, 40대 되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킥보드였냐? 그것도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까 얘기했던 고행을 하면서 사실 길 위에서 킥보드 타고 좋은 풍경 보고 즐기는 거는 짧은 시간이고 자전거도 그래요. 네. 아시다시피 네. 많은 순간들이 이제 고생이고 잡생각하고 길 위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킥보드도 바퀴가 작잖아요. 그 몇 인치입니까? 한 8인치, 9인치? 200mm니까 음. 인치로는 잘 모르겠네요. 더 작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저도 작은 바퀴 타거든요. 네, 미니벨로 네. 16인치짜리. 네네. 꾸준님도 너튜브에서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비모사의 네, 맞아요. 그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바퀴가 작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로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 잡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잘 아시죠? 한 노면 순간 상- 놓치면 예, 노면 네.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네. 안 그러면 낙차하거나 다치거나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퀴가 작으면 흔히 얘기하는 그 핸들이 털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손으로 이제 그 겉멋들어서 한 손 잡고 한 손 놓고 이렇게 막 핸드폰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5분 못 가서 낙차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바로 때문에 넘어집니다. 네. 정말 앞만 보는 건 아니죠. 바닥도 보고 좌우 다 살피며 네.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니까 사실 장거리를 달리는데 경치 좋은 데 가도 경치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네. 장시간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집중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운전을 하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그렇죠. 이러면 집중할 대상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렇구나. 졸리기도 하고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늘 긴장의 연속이고 졸릴 수가 없죠. 저도 잘 알죠. 더군다나 킥보드는 바퀴가 더 작으니까 네, 이거 아마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텐데 자전거나 킥보드나 바퀴가 작은 것들은요 조그마한 단차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차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무심결에 지나가다 보면 그게 속도가 빠르면 날아가고요.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바로 낙차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킥보드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바퀴가 더 작으니까. 바퀴가 작기도 하고 네. 그 공기 주입식이 아니고 우레탄 바퀴라고 하나요? 우레탄이나 통고무 같은 형태죠. 네,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그쵸. 거 그런 바퀴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면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알죠. 조금만 매끈하지 않은 길이 나와도 음. 탈 수가 없어요. 비가 와서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데 거기에 교반이라고 부르죠. 그 아스팔트 위에 뿌리는 페인트 같은 거. 네네네. 거긴 또 엄청나게 미끄럽잖아요. 그럴 때 많이 넘어졌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자전거 타고 그런 걸 이제 직선으로 쑥 지나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코너링을 한다거나 아 맞아요. 중심 이동을 하면 굉장히 높은 화면으로 낙차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킥보드나 이런 작은 바퀴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거는 정말 매 순간이 집중을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혹시 주변 지인 중에 킥보드로 여행하던 사람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지금 여행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시고 여행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전 세계에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크리에이터들 여행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크리에이터 중에 킥보드로만 장거리 여행하는 콘텐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인 중에 한 분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있긴 있군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나요? 지금은 잠시 휴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쉬셔야죠. 돼. 네, 일본인 분인데 호주를 종단하신 제가 도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호주를 종단했다고요?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네, 한 3,000km 정도 되는 여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설마 그 가운데 있는 아웃백으로 가진 않으셔서 그랬으면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네, 해안가 해안 따라서 들어가셨겠죠. 네, 도시가 있는 곳들로 그럼 아마 멜번이나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뭐 아들레이드 네, 그 정도까지 정도로 가지 않으셨을까? 네, 그분이 제가 베트남 여행할 때 딱 네. 호주 여행을 하고 계셔서 그분 소식을 보면서 많이 힘도 얻고 뭐 직접 연락을 해보진 않았지만 둘이 만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언어의 장벽은 있겠지만 네. 만나면 서로 눈만 마주쳐도 그러니까 너도 알구나 이런 교감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언젠가 한번 뵙고 싶긴 합니다. 그분은 그러면 3,000km를 얼마 만에 주파하셨을까요? 그것도 몇 개월 걸렸을 것 같은데. 네, 몇 개월 걸리셨고 네. 저는 그분의 여행기를 보고 좀 깨달은 게 있는 게 네. 저는 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조금 빠른 기간 내에 이 여행을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저만의 경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 좋은 풍경이 있고 네. 좋은 곳이 나와도 멈춰서 좀 둘러보고 하루 더 머무르고 이래도 되는 건데 그러려고 여행을 한 거였습니까? 그러려고 여행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아,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느리게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좀 하게 돼서 앞으로 그렇군요. 다른 국가를 여행하거나 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뭐 하루에 뭐 100km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짧게 가더라도 더 그럼요. 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좀 그런 여행을 해보려고 그 일본인 여행자분을 네. 보면서 좀 많이 깨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러려고 여행을 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다음 회차에 대한 아주 좋은 스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슬로우 트래블. 아 맞습니다. 예, 뭐 느린 여행이라고 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요. 슬로우 트래블이란 게 어떤 것이고 또 꾸준님이 생각하시는 슬로우 트래블의 컨셉트는 어떤 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수동 킥보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 마무리 짓고 가야겠군요. 그 일본인 크리에이터 채널명 알려주세요. 지금 궁금하신 청취자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네. 그분이 UNI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너튜브는 안 하시고 그 인별그램에서 그렇군요. 네, UNI로 검색하시면 인별그램만 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꾸준님은 너희튜브를 하시고요. 꾸준입니다. 한글로 꾸준 치셔도 되고요. KKU
JUN을 치시면 됩니다. 아주 앙증맞은 로고가 있죠. 맞습니다. 스마일리 표현에. 네. 수동 킥보드 얘기 좀 계속해 볼게요. 청취자분들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보통 이런 식의 방송 한다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하신 거예요? 그 도시는 어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적당도 그러지 않습니다. 아, 좋네요. 일정 타르거나 그러지 않고요. 우리 방송을 주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수동 킥보드 지금 여행하고 계신 그 수동 킥보드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지금 타고 있는 거는 네. 올해 1월 초에 대만에서 여행하다가 구매를 했고요. 아, 대만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 가격을 그-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타고 있는 거는 한 15만 원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타고 있는 킥보드가 네. 대학생 때 탔던 같은 기종이에요? 같은 기종인데 대만에서 원래 한국에서 들고 갔던 킥보드가 고장 나게 돼서 아, 그때는 공기가 들어가는 타이어였는데 그 사이즈의 휠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지에서 어쩌다 보니 눈에 들어온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 매장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뭔가 낯익은 네. 나의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그 운명처럼 친구가. "헉, 이거는 나의 운명인가? 킥보드 혹시 이름 정해주셨어요? 그냥 싱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뭐 싱싱카 싱싱이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보통 이제 차나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에 이름 네. 애칭 붙이시는 분들 많은데, 네. 네, 그 애칭 혼자서 말하는 걸로 하시고 네. 남들 앞에서는 가급적 말씀 안 하시는 게. 네. 내구성은 어때요? 지금 그러면 그 수동 킥보드 구입하신 게 대만 한 200-300km? 아니요. 첫날 바로 고장 나서 거의 모든 여정을 지금 타고 있는 것과 함께 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신 거 그러면 그게 지금 벌써 얼추 마일리지가 확실히 4,000 정도는 됐겠네요. 네, 4,00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 괜찮습니까? 내구성이 놀랍도록 괜찮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쇳덩어리다. 쇳덩어리인데 바퀴 달렸다. 네. 무게는 몇 킬로입니까? 정확히 측정해 보진 않았는데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태울 때 이제 위탁 수화물로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무게 재잖아요. 제죠. 거기 보니까 5.5kg? 생각보다 가볍네요. 네, 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자전거가 10kg만 돼도 꽤 가볍다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가볍군요. 네, 그래서 휴대하기도 되게 좋고 음. 또 공항에서 비행기에 실을 때 네. 보통 커버를 하거나 완충제를 깔거나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쇳덩어리라서 아무런 커버도 하지 않고 하지만 꾸준히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쇳덩어리가 다른 사람의 수트케이스를 아이고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처음 여행할 때는 음. 커버를 씌우고 했었거든요. 음. 근데 공항에 가보니까 우연찮게도 유모차를 싣는 광경을 봤어요. 네. 근데 유모차는 커버를 하지 않고 싣더라고요. 네. 유모차와 같은 취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디 여행 갈 때 이거를 많이 싣고 가나 봐요. 네. 특히 제주도 같은데 국내 여행 갈 때 어린이들이 타고 갈 수 있게 싱싱이를 많이 싣고 가시나 봐요. 그래서 공항 직원들은 의외로 별로 놀라지 않으시고 커버 없이 실어도 알아서 잘 케어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기들 한국 항공사들은 굉장히 친절한, 맞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심지어 못 실을 뻔한 적도 있고요. 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네. 비행기에 못 실을 뻔했어요. 왜요? 위탁 수화물은 괜찮을 텐데. 괜찮은데 네. 이제 그 항공사에서는 그 네. 항공사 직원분들은 이런 수동 킥보드를 비행기에 실은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자전거는 실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랑 뭐가 다르지? 근데 또 요즘에 전동 킥보드가 워낙 세계적으로 너무 유행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배터리가 없으면 증명하면 네.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거절합니다. 맞아요.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없다는 것만 근데 확인하면 그 될 텐데. 이제 배터리 유무를 파악하는데 과정이 꽤 걸렸어요. 제가 하는 말로는 이게 배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까다롭게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엑스레이 한번 넣어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군요. 네. 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하니까 뭐 그쵸, 저는 그쵸. 존중하고 네, 마냥 네. 기다렸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건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행지 가서 내가 좀 뭔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안 이러는데 너희는 왜 이래라고 말을 하는 거는 무례한 것도 무례한 거지만은
더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아, 딱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미국 가면은 미국 스탠다드 따르셔야 되고요. 네. 예, 베트남 가면 베트남 스탠다드를 따르셔야죠. 네, 저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늘 그들의 문화를 알고 싶어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아 그럼요. 반대로 네. 베트남인이나 미국인이 한국 와서 아 우리 베트남은 안 그래, 미국은 안 그래 그러면 뭐라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This is 코리아야. 네. 정신 차려. 그렇죠. 그럴 생각이니까. 야 오늘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부 시간이 훅 가네요. 생각보다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네, 그렇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떠들고 있네요. 네. 이것만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고 계신 킥보드는 언제까지 탈 생각이십니까? 아들 낳으면 물려주려고요. 근데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킥보드라는 물건 자체가 보통 주행 거리 몇천 킬로미터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게 생활에서 그렇죠. 하루에 아무리 많이 타봤자 킥보드로 하루에 많이 타봤자 10km겠지. 네. 그럼 한 달에 뭐 진짜 많이 타봐 200-300km일 거야. 네.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잖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킥보드 고장 났다 이런 얘기 잘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냥 그쵸. 현관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몇 년을 안 타도 또 타도 굴러가고. 보통은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양파랑 비슷한 그 채소 네, 중고 거래에 내놓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중고 거래에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물려가며 타도 괜찮을 정도의 내구성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물론 고장 나면 신상을 구입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쵸. 새로운 걸 당연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OBS 라디오 적당 덕후가 모셨던 게스트 중에서 그 어느 분 못지않게 개성적인 분이시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꾸준히 적당 덕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덕후라고 표현했지만 그 해당 분야에 천착하신 분들을 많이 초대하는데 어느 분 못지않게 독창적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